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아기기후 소송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 소송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역사적인 판결을 보며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가 지구를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지,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부크부크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기억나신가요? 저녁 8시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어둠을 즐기기로 했던 것. 깜빡한 친구들은 오늘은 꼭 불을 끄고 10분간 어둠을 즐겨보는 거예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어둠을 사랑하고 지구를 아끼는 아나운서 장진형입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 환경이란 주제를 다루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1970년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동물의 권리와 동물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복지를 다룬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다뤄진 부분이라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물권과 조금 관련 있는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더욱 추천하고 싶은 바로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혹시 진혁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을 원작으로 하나요? 책은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양계장에 갇혀있던 암탉 잎사귀 일대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동화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간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나온 OST가 정말 좋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저는 동물권을 다룬 영화 하면 봉준호 감독의 옥자도 떠오릅니다. 옥자는 사람이 아닌 엄청 귀여운 동물인데요. 영화 속 세계적인 기업 미란토가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로 인해 탄생한 유전자 조작돼지 옥자와 우연히 가족처럼 같이 살게 된 산골소녀 미자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보다 보면 옥자가 생각보다 더 귀여워서 금방 빠져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 또한 지구를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겠죠? 자,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우리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렛츠 고! 부크부크의 첫 코너. 쉿! 잠깐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 사냥과 살생.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잠깐 들려드릴게요. 얼음 위로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지만 물범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물범은 바닷속으로 도망가려고 얼음 가장자리 쪽으로 가기 위해 온몸을 다해서 움직였다. 물범 사냥, 토르에벤 스바네스. 이 책은 물범 사냥을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북유럽 국가에서 벌어지는 물범 사냥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불편할 정도로 자세히 나와서 눈살이 조금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작가 토르 에반스 바네스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평소에도 소수자, 홀로코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책도 집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래 사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어업 큰 축이었던 또 전무후무한 작품, 모비딕을 남길 만큼 익숙한 사업이었잖아요. 하지만 과도한 사냥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한 상태입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다 보면 가끔은 가슴 아픈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책은 궁극적으로 폭력에 휘둘려지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물범사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등할까요? 오늘만큼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지구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당신을 소개해 듀오로 가보실까요? 책을 넘어서 당신을 알고 싶다. 당신을 소개해 듀오. 오늘 초청되신 작가님은 누구실까요? 진혁쌤 소개해주세요. 10월에는 공해와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무서운 현실을 담아낸 작가, 분단문학이자 갈등과 화해의 미학, 김원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당신을 소개해 듀오. 5번째 주인공 갈등과 화해의 작가 김원일. 작가님을 수식하는 키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분단문학, 도요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직접 경험하신 김원일 작가님은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월북하시면서 연좌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 속에 전쟁을 다룬 부분이나 복잡한 가정사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작가님의 첫 소개 키워드처럼 분단과 이념을 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1970년에서 80년대.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담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였죠. 작가님은 환경을 주제로 분단의 아픔을, 가족의 애환을 다룬 복합적인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담으려는 김원일 작가님. 재밌는 사실은 동생이 있는데 소설가인 형을 보고 동생 또한 작가의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작품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럼 오늘 환경과 관련 있는 부분을 한번 탐구해 볼까요?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의 가을이던가.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상박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너희들이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며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놓았다. 작품 도요새에 관한 명상 속 한 구절입니다. 이 작품에서 도요새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철새로서 환경에 대한 의미를 담기도 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분단문학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에 맞춰 도요새가 주는 환경의 메시지를 알아볼까요? 책을 읽어보면 도요새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유해물질의 비밀을 파헤치며 희귀종 보호를 위한 환경운동을 지속하는 형 병국과 대입 준비 중 돈벌이를 위해서 새를 포획하고 박제하는 동생 병시. 두 사람이 도요새, 환경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은 돈을 향한 인간의 욕망 아래 희생되어 가는 무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는
공장 폐수로 인해 강이 오염되어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앓는 미나마타병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해 자연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알리는 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풀어볼 차례네요. 작가님에게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 소설의 대부분에는 비슷한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도 이런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능력한 아버지와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로 인해 받은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단순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작품 속을 들여다보면 형과 동생의 대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 서무과장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에 실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공업화 사회 속 병든 인간성까지 다루고자 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학의 속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그 속에서 살아나는 인간들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망가진 자연과 인간성에 대한 고발에서 더 나아가길 바라셨던 오늘 당신을 소개해 듀오 김원일 작가님이셨습니다. 도요새는 북극지방에서 번식하고 남반구에서 월동하는 철새이고 한국에는 잠시 들리는 나그네 새라고 해요. 최근 세계적으로도 갯벌이나 습지들이 환경 파괴로 사라지고 있는데 쉴 곳이 없는 도요새들은 이동 중에 탈진하는 일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소중한 자연환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에게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혁쌤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최근 소개하신 걸 들어보면 가을? 맞나요? 저는 사시사철 멋진 남자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역시 가을이죠. 너무 사랑하는 계절이랄까요? 저번에 저희가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린 월든 기억하시죠? 호숫가 근처에서 직접 사시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변화하는 계절을 경험한다는 건 참 아름답고 축복받은 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한국하면 사계절이 아름답고 뚜렷한 나라라고 떠올랐지만 웬걸 요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아니라 봄, 가을, 겨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계절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디오북을 통해 지친 마음을 조금 달래줘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북구북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든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의 사이에 놓인 거리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다. 농부는 하루 종일 혼자 밖에서 김을 매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방 안에 가만히 혼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보상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만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는 학생이 밤과 낮의 대부분을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권태와 우울증을 느끼지 않나 의아해한다. 농부는 학생이 집에 있더라도 농부처럼 그 나름의 밭을 갈고 그 나름의 나무를 베고 있으며 그런 다음 좀 더 집중된 형태이긴 하지만 농부와 똑같은 휴식과 사교를 찾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의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는가 하면 친목회에서 만나며 매일 밤 난로가에서 또 만난다.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기도 하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조금 더 간격을 두고 만나더라도 중요하고 현금을 터놓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 여공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꿈속에서까지 혼자 있는 일이란 없다. 내가 사는 이곳처럼 1제곱마일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사람의 가치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의 피부를 만져본다고 그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 나무 밑에서 굶주린가 피곤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던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육체의 세약으로 인한 병적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괴한 환영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것들을 실제의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환영들 덕분에 고독감을 면하고 결국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힘을 지니고 있으며 위와 같은 그러나 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교제를 통하여 기운을 얻게 되며 자신이 결코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월든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책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고 해요. 아마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당연함만 가지고 있지 감사함은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졌는지 세계의 많은 독자들이 책을 추천해준다고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월든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채널 고정! 오디오북은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반려라는 말 많이들 익숙하시죠?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실 텐데 이 낱말이 사용되기까지 과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전에는 동물들에게 애완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명명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애완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애완이라는 말에는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나와 동등한 관계이거나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가요. 그리고 하나의 물건처럼 소유하는 개념의 의미도 조금 담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인 만큼, 친구인 만큼 소유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반려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오늘 느껴보셨으면 해요. 동물을 사랑하신다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처럼 물건이 아닌 친구로 동물을 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귀여운 우리 친구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